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LA,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가본다고 그랬었죠? 근데 LA에서 떠나기 전에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나렐리 코보라는 여성인데요. LA의 툰베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사는 사람인데, 겨우 9살 때부터 그 지역 석유회사 있잖아요. 석유회사는 공해 문제로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 도시 한가운데 유전이 있다 보니까 공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 잉글우드 오일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바로 옆에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고 당연히 유해물질도 날아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코보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도 그 알렌코 에너지라는 석유회사가 2009년부터 거기서 이제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그 집이 이제 유정에서 한 1km도 안 떨어져 있는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나렐리 그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사는 8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라틴계 쪽 사람이다 보니까 이민자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라틴계 쪽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그렇죠. 좀 많이 모여 살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런데 이 가족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나렐리 코보 같은 경우에는 9살에 갑자기 복통과 뭐 메스꺼움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몸에 경련이 오면 또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정말 식물처럼 꼼짝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련이 올 때는 엄마가 막 부축해서 겨우 움직이는 그 정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몸에 막 뭘 붙이고 있어요. 그 이렇게 경련 같은 거 오면 뭐 측정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머리나 이런 데다가 패치처럼 해가지고 붙이는 거 그런 걸 막 온몸에 붙이고 있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조그만 애가. 뭐 이제 또 코피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을까봐 누워서 자다가 이 코피가 너무 심하게 나면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자기도 했었던 정말 불쌍하죠. 애가 무슨 죄야 이게.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40살에 갑자기 천식이 걸리고요. 할머니도 70살에 천식이 갑자기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식에 걸려봤는데 보통 이게 어릴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렇게 스르르 없어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 들어서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나렐리 코보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한테 갑자기 천식이 생긴 거죠. 게다가 언니는 뭐 섬유종에 걸리고 오빠도 천식을 앓았고요. 이 코보네 식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그 라틴계 이민자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 잘못됐다, 어떻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릴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달걀 썩은 냄새 뭐 이런 것도 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뭐 이 초콜릿 냄새 같은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보니까 바로 이 석유 회사에서 그 석유를 추출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런 거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배출물질에 오래 노출되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유정에 반대하는 이 석유 회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석유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그때 이제 나렐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시청에서 열리는 청문회 여기에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좀 얘기도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그 백인들이 사는 부자 동네, 비벌리 hills 이런 데서 일어났으면은 진작에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겠죠. 아니 사실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석유 사업을 할 수도 없었겠죠. 2009년에 석유 사업을 새로 시작한 거니까. 아예 시작도 못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라틴계 이민자들이 사는 데니까, 그냥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코보도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검고 갈색의 라틴어를 쓰는 이민자들이 시청에 모여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실로 짜릿한 것이었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유권자니까 그 지역 신문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이런데 기사가 실렸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이게 이슈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뭐 조사관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조사도 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근데 이 조사관들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몇 분도 못 버텼대요. 뭐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으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이 유정이 일시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시출을 하려면은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법원의 명령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코보는 19살이 되던 해에 암에 걸렸어요. 자궁에 암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다행히 이 치료는 잘 됐는데 와 진짜 슬픈 일이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석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비도 없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간신히 마련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회복이 잘 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뭐 변호사 이런 것도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데 참 이 시커먼 탄화수소 석유 그냥 하나의 화학 물질일 뿐인데 참 이것 때문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여행지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바다 건너 이제 여행을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피치 호수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은 호수인데 좀 냄새가 상당히 독특해요. 이게 어디 무슨 뭐 주유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은근히 좀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싫지만은 않은 그런 냄새랄까요? 사실 저는 그 주유소의 기름 냄새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뭐랄까 이 그 거대한 아스팔트 광장 있죠. 굉장히 넓은 아스팔트 광장에 살짝 비가 와가지고 그 얕은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긴 그런 모습이에요. 호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커먼 아스팔트 위로 걸어간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밟았는데 진짜 부드럽게 쓱 들어가네요. 발자국이 살짝 생겨요, 진짜. 뭐 푹푹 빠지는 정도는 아니고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조금 굳은 그런 진흙을 밟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되게 특이한 호수죠. 그러니까 호수의 이름이 그 피치가 복숭아를 의미하는 피치가 아니라 석유에서 나오는 아주 끈적한 그 액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휘발성이 강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날아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라브로아 그 타르 구덩이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끈적한 분자들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은 게 더 이상 날아갈 수 없이 끈적한 그런 분자들만 남은 상태가 이제 피치가 되는 거죠. 이 피치가 얼마나 끈적하냐면요. 1980년대 이 점도를 계산해 봤는데 무려 물의 2,300억 배래요. 꿀의 200만 배. 뭐 물이야 그렇다 쳐도 꿀도 상당히 끈적한데
이거보다 200만 배나 더 끈적하다는 거는 도대체 이게 액체라고 볼 수 있나, 이게? 점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너무 끈적거리는데,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걸 고체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끈적한 걸 넘어서 단단하기까지 해가지고 깨면은 깨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라는 것을 밝혀낸 거는 정말 아주 기나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었던 거예요. 이게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긴 실험이었는데 무려 192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10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실험을 보려면 호주로 또 날아가 봐야 됩니다. 호주의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으로 또 떠나보자. 자, 우리 눈앞에는 좀 재밌는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모래시계를 좀 담기도 했는데 위쪽에 깔때기가 있고 아래에 비커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깔때기에 시커먼 피치가 들어있어요. 이 피치가 아래쪽 비커로 이제 떨어지는 실험이죠.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준비는 이 준비부터가 일단 기록적이에요. 피치를 녹여가지고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깔때기에 붓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이제 실험이 시작됐는데 안 떨어지니까 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보고 있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니까 1930년에 이제 실험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방울이 떨어진 게 38년이래요. 한 7년, 8년 정도 이제 걸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문이 나온 건 84년입니다. 거의 뭐 이제 50년이 다 돼서야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도 실제로 이걸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정확히 언제 그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존 메인스톤인데요. 이 사람은 이 실험의 두 번째 책임자였대요. 이 실험이 워낙에 긴 실험이다 보니까 3대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사람은 61년부터 52년 동안 실험을 관리했는데요. 이 사람도 방울이 떨어지는 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방울이 깔때기에 간당간당 달려있는 걸 보고, 하지만 달려있어도 안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이걸 보면서 이거 다음 주 정도면 떨어지겠네. 다음 주에는 좀 진짜 잘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금요일에 딱 퇴근을 했는데 하필이면 주말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못 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차 마시러 갔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한 15분 정도 딱 비웠는데 진짜 안타까웠던 거죠. 이것도 간당간당 매달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걸 주의 깊게 봤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잠도 잘 안 자고 봤을 것 같은데 잠깐 차 마시러 간 사이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웹캠 같은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 그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인스톤은 이 실험 장치에서 피치가 떨어지는 거는 못 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방울은 카메라로 찍어 봤더니 앞에 떨어진 그 방울의 꼬리 있죠. 그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떨어지질 못하고 부드럽게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퀸즐랜드 대학에 있는 실험 장치로는 딱 떨어지는 거를 찍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뭐 사람 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정말 실험 때려치고 싶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밑에 있는 거 비커를 또 치워야 되는 건데 이러면 또 7, 8년을 또 언제 기다려요. 참 너무하죠. 피치 진짜 너무해요. 근데 이제 더 약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아일랜드에서 그 트리니티 대학
거기 캐비넷에 요거랑 똑같은 실험 장치가 발견됐거든요. 그 깔때기에 1944년이라고 써 있었대요. 캐비넷을 딱 열어보니까 1944년이라고 써 있는 깔때기 실험 장치가 발견된 건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걸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2013년에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웹캠을 딱 설치해서 불과 3개월 만에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을 찍게 돼요. 이게 메인스톤이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메인스톤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자기가 관리한 실험 장치에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라도 봤으니까 참 다행이기도 한데, 이 진짜 참 씁쓸했을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걸 본다고 관리를 하고 또 대를 이어서 이걸 또 관리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이걸 만들었던 과학자가 또 있고, 근데 자기들은 결국에는 이걸 찍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 아일랜드에서는 이걸 관측을 해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메인스톤은 이 실험을 통해서 그건 알아냈어요. 그 피치의 점도, 그게 이제 뭐 물에 2300억 배다, 뭐 꿀에 200만 배다, 이런 거는 밝혀냈으니까 뭐 어쨌든 과학자로서는 업적을 이뤄내긴 한 거죠. 하여튼 메인스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피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우리를 약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럼 다음 여행에서는 이제 또 누굴 만나봐야 되냐면요, 조선시대 시인 김득신, 이분을 만나러 가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끈질긴 걸로 유명해요. 타르, 피치, 이것도 굉장히 끈적거리잖아요. 자, 이분은 1604년에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뇌에, 머리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사실 이제 명문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명문가였냐면, 그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그 진주대첩 있죠? 그때 명장 김시민 장군님이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경상도 관찰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 같은 거죠. 경상도 도지사. 그러니까 이런 명문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분인데,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글자를 깨우친 것도 한 10살이나 돼서 깨우쳤고, 책을 읽은 뒤에도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같은 책을 석 달을 읽어도 첫 구절조차 기억을 못했대요. 진짜 읽어도 새로웠나 봐요. 그리고 스스로 글을 지은 거, 글쓰기를 한 거는 20살이 다 되어서였고요. 진짜 이건 심각한 거죠, 사실 상태가. 주변에서 이제 당연히 너 공부 포기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진짜 끈질긴 분이에요. 이분은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쁘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정말 외울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이분이 독서 기록장을 남겼는데, 그 백이전이라는 책을 11만 3천 번을 읽었대요. 다 그걸 또 기록을 남겼나 봐요. 그리고 1만 번 이상 읽은 책만 36권이 된대요. 와, 1만 번. 책을 1만 번을, 이걸 넘기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대단해요. 사실 그 이하로 읽은 책도 많았는데, 그냥 몇천 번 읽은 정도로는 아예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대요. 진짜 대단한 노력파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무려 59세에, 이 정도면 사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은 살아있기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59세, 거의 60이 다 돼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가 굉장히 특별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꽤 있어요. 첫날 밤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장모님이, 김득신의 장모님이, 이 사위가 책에 미쳐있다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일부러 신방에 있는 책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왜냐면 또 이 책에 미쳐가지고 신부는 본체만취하고 책만 읽으면 또 안 되니까 일부러 다 치워놨는데, 근데 신부에게는 관심도 없고 또 온 방을 다 뒤진 거예요. 책은 어디 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발견한 게 경대, 그 화장대 밑에, 거기서 이제 달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력도 책이라고 이걸 계속 읽었어요. 밤새. 그리고 아침에 딱 책을 덮으면서 달력을 덮으면서 아니 뭔 책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한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루는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막 문장을 소리내면서 외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막 되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외운 거죠. 책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순서대로 막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끌고 가던 하인이 다음 구절을 읊었어요. 하인은 외운 거죠, 그거를. 그랬더니 김득신이 야,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야, 나 대신 네가 말을 타고 내가 말을 끌어야겠다 하면서 진짜 이 말고삐를 자기가 잡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나으리가 날마다 외우시던 그 백이전이 아닙니까? 백이전. 그 1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이걸 또 까먹었던 거죠. 야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게 좀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서광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또 이것도 좀 재밌어요. 세종대왕은 또 이 거의 활자 중독 수준이었어요. 세종대왕도. 너무 책만 많이 읽어가지고 태종 임금이 야 너 그렇게 책만 읽으면 안 돼. 너 그러다 병 걸려. 큰일 나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치워버렸는데 근데 또 막 이제 김득신이랑 비슷하게 막 찾은 거예요. 어디 책 있나. 그래서 이제 어디 병풍 뒤에서 책을 하나 찾았대요. 그래서 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1000번을 넘게 또 그걸 읽었대요. 대단한 독서광이죠. 밥 먹을 때도 밥그릇 옆에 책 펴놓고 좌우로 밥그릇 좌우에다가 책 펴놓고 책을 읽고 밤중에 그 호롱불 밑에서 지금처럼 뭐 밝은 이런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두컴컴한 데서 책을 읽고 또 읽고 잠도 안 자고 참 대단해요. 근데 이제 김득신하고 다른 거는 세종대왕은 기억력이 또 특별히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거 뭐죠? 이제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냥 싹 보면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정말 그 글자들이 쫙 입력되는 거죠. 복사해서 머릿속에다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또 책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신하들의 이름, 또 그 사람의 이력이나 뭐 그 사람의 친척, 뭐 인간관계 이런 가계도까지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얼굴만 딱 보면은 예, 누구누구 이러면서 몇 년 전에 한 번 봤는데도 너 그래 너 한 2년 전인가 봤었지? 이름 뭐고 뭐 아버지는 잘 계시냐? 어머님은 뭐 건강하시고 뭐 삼촌 또 누구는 어떻게 잘 계시고 뭐 이러면서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저는 절대 이거 안 되거든요. 얼굴 보면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름은 절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래서 좀 미안한데 한 1, 2년 지나면은 얼굴 보면 알겠어요. 뭔 일을 했는지도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참. 예,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런 세종대왕도 다독가로서는 김득신한테 이길 수가 없죠. 뭐 최고로 많이 읽어봐야 겨우 몇천 번이니까. 근데 하긴 뭐 김득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몇만 번을 읽어요? 다 아는데 한 만 번이 뭐야? 한 1000번만 읽어도 그거 뭔 내용인지 다 머릿속에 외울 텐데 그거를 뭐하러 또 읽을 필요가 있겠으며. 근데 이제 김득신은 봐도 새로우니까 뭐 10,000번을 읽어도 새로운 책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읽겠죠. 하여튼 뭐 이 책을 많이 읽었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이분은 끈기가 정말 대단한 거죠. 끈적이는 피치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인내력 대단해요. 주변에서도 얼마나 막 뭐라고 뭐 놀리기도 하고 야 너도 뭐냐 바보 막 이렇게 뭐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얼마나 또 수군거렸겠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분은 어쨌든 시인으로서 성공을 하거든요. 문장을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대요. 뭘 외워가지고 뭔가 이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대요. 솔직히 이제 벼슬을 하면서 관리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어도 시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 묘비문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직접 쓴 묘비문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렸을 따름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끈질김의 제왕 탄화수소 석유처럼 아주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셨던 조선시대 시인 김득신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세상을 다르게 볼 계기를 어디서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피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아스팔트죠. 아스팔트가 피치로 만들거든요. 이 피치 호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피치 호수도 그 다른 이름이 아스팔트 호수예요. 이 피치에다가 이제 자갈 같은 걸 이제 작게 부숴가지고 이걸 섞어서 도로를 포장하면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그 아스팔트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석유 부산물이. 우리 주변에 아스팔트 도로가 얼마나 정말 길고 많아요. 가는 데마다 이 아스팔트 도로인데, 진짜 대단하죠. 석유 부산물. 참, 진짜 그 양이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거는 180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 아스팔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헬라어로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가 뭔가 좀 굳건하고 확실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이 아스팔트라는 이름, 또 좀 안전하다, 굳건하고 확실하니까 안전하다라는 또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스팔트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는 굉장히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재활용이 잘 돼요. 도로 재포장할 때 뭐 새로운 아스팔트도 좀 섞어서 넣겠지만은 그냥 원래 있던 아스팔트도 바로 열을 가하면은 새 것처럼 된대요. 뭐 거기 이물질이 뭐 좀 들어있거나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스팔트 자체도 피치에다가 이물질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언제든지 그냥 이제 바로 가열해서 새 것처럼 다시 만들어서 포장하고 그렇게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인 도로 포장 재료인 거죠.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끈적한 탄화수소, 그 타이탄 바다부터 해가지고 LA의 도시 유전, 또 나렐리 코보, 또 피치호스, 퀸즐랜드 대학 실험, 김득신까지. 너무 많이 떠올릴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은 세상이 좀 또 다르게 풍부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꿈속 여행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캐로니 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열대 우림인데, 이 습지에 굉장히 색깔이 예쁜 새가 살아요. 스칼렛 아이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빨간색인데 이게 좀 뭐랄까 약간 빛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 형광펜의 빨간색 있죠. 되게 선명하고 근데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실제로 보면 되게 더 예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색깔이 또 신기한 게 이 새가 먹는 새우에서 오는 색깔이래요. 어떻게 먹는 게 그 깃털 색깔로 가가지고 저렇게 되는 건지 신기하죠. 색깔을 내는 성분이 이게 뭐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파괴도 안 되고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배를 타고 이 스칼렛 아이비스가 모여 사는 그 습지에 특별한 나무가 있대요. 거기에 쫙 모여가지고 막 이제 쉬고 그러나 봐요. 먹이를 찾아갖고 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노을이 딱 그 질 무렵 주황빛 하늘 아래에서 붉게 빛나는 이 새들이 스칼렛 아이비스가 수백 마리가 막 날아오는 거죠. 그 하늘 저녁 노을 지는 하늘로 싹 날아 올라와가지고 그
그 나무에 모여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에서 또 함께 보면은 얼마나 멋질까.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캐로니 습지 그 배 타는 곳에서 선착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